MZ세대가 갖고 있는 건 시간이 자원이고 그 시간에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니까 언제 떨어지더라도 다시 반드시 오를 만한 자산인 미국의 지수 ETF에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걸 권하고 싶고요. 책에 보니까 앞으로 새로운 부위기에는 다가오는 돈의 혁명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하셨는데 기자님은 디지털 화폐 시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 진짜 책 한 권 써야 되는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책에서는 그렇게 길게까지는 못 썼어요. 근데 디지털 화폐 시장은 앞으로 분명히 우리 생활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그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정부에서 보증해야 돈이다라는 건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과거의 돈들은 정부의 보증보다 세 가지가 중요했어요. 희소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복제가 불가능해야 되고 사회적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 돈이 되기 위해서 정부의 인정은 필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역사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야프섬이라는 남태평양의 섬이 있는데 여기서 라이라는 돈을 썼어요. 이 돈은 이제 구멍 뚫린 돈인데 이렇게 역시 그림을 보여주실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큰 돌이 보입니다. 사람 키보다 한 뭐 1.5배, 2배까지 되는 돈이 나오는데 비쌀수록 돈이 컸어요. 그래서 조그만 돌도 있지만 비싼 돌은 사람 키의 1.5배 몇 톤짜리 돈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희소성도 있었고 그다음에 돈이 복제가 불가능했죠. 이거 한번 만들려면 워낙 노동력도 많이 드니까 돈에다 구멍 뚫어야 되니까.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몇 톤짜리 돈, 진짜 비싼 돈들은 돈을 주고받아도 돈을 서로 옮기지 않았어요. 그냥 마을의 이 가운데 놔두고 서로 약속하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 돈은 갑과 을이 서로 주고받았다. 이제 을의 돈이다. 이러면 그 돈이 인정받았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이 라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현재의 돈이든 과거의 돈이든 이 세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되는데 비트코인이 바로 그런 케이스죠. 희소성도 충분히 있고 복제도 불가능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게 블록체인 기술의 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인정을 일종의 장부에서 원장에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돈의 요소는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비트코인 당장 사야 되냐? 희소성도 있고 말이야. 이거 2천만 개 이상 안 되는데, 이거 진짜, 그러면 박 기자가 이거 돈도 계속해서 진화해 나간다는데 그럼 비트코인의 세상이 올 거냐? 자, 여기서 돈의 어떤 변화에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드러켄 밀러가 한 말인데요. 이 사람도 세계적인 투자자죠. 소로스하고 같이 투자했던 분이고 정말 미래를 내다보는 분 중에 한 분이죠. 이분이 이제 디지털 화폐 시장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비트코인의 최대의 적은 MIT 공대생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이 과연 최종 진화형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비교했냐면 야후하고 구글을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돈의 변화는 인정하는 거죠. 저도 인정합니다. 디지털 화폐 그리고 지금 쓰이는 종이 돈도 사실은 역사를 따져보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앞으로 디지털 화폐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어떤 형태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그게 비트코인일지 이더리움일지 아니면 지금 현재 MIT 공대에 새로 입학한 1학년생이 만들 새로운 디지털 화폐일지 모른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얼마나 약점이 많습니까? 뭐 1초당 거래 횟수도 굉장히 적고 뭐 여러 가지 약점들이 많고 거래소 통하지 않으면 지금 되게 불편한 것도 많은데 그런 약점들을 다 이겨낸 어떤 신개념의 화폐가 등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야후를 이겨낼 새로운 구글.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최종 진화형이 정부에서 만든 어쨌든 CBDC, 정부의 중앙은행이 만든 CBDC가 될지 아니면 기업이 만든 뭐 페이스북 같은 데가 추진하는 뭐 DM이 될지 아니면 뭐 현재 탈중앙화된 암호화폐가 될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았을 뿐더러 암호화폐 내에서도 지금의 기존의 화폐를 이겨낼 새로운 정말 신기술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벤처 투자랑 굉장히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야후에 투자할 때 기분인 거예요. 뭐냐면 야후가 미래를 지배해서 2021년에도 계속 시장을 지배하고 있을지 아니면 구글이 대체할지는 2000년엔 몰랐거든요. 모르죠. 지금 2000년에 야후에 투자할 때 그런 겁니다. 그때 아마존하고 야후하고 둘이 비슷했는데 주가가 다 같이 폭락했어요. 근데 아마존은 완전히 살아났죠. 자,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들이 아마존과 야후라고 봅니다. 야후처럼 죽을지 아마존처럼 다시 살아났지는 이제 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이제 여러 가지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지를 검토해 보셔야 돼요. 하루에 뭐 20%씩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자산이 있다는 건 정말 무시무시하니까 자신의 투자 성향 그리고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비트코인 투자자 하면 뭐 일론 머스크라든가 네. 뭐 아니면 뭐 페토시라든가 이런 분들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막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로 투자를 하니까 야, 뭐 비트코인 같은 거에 정말 많은 저런 뛰어난 혁명가들이 투자하는 거 보니까 이거 투자해도 되겠구나라고 뭔가 생각하는데 이유가 있다. 네, 이유가 있다. 근데 그분들이 전체 자산의 몇 퍼센트 투자한 거냐? 수천억 원인데도 3에서 5%입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분들은 3에서 5% 투자하고 수천억 투자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몇 퍼센트 투자하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내 자산에서 몇 퍼센트 투자하고 있나.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투자하려면 일론 머스크만큼 부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자기 자산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에 비해서 진짜 막 10배씩 투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MZ세대 분들 중에서 가끔 뭐 이제 순자산이 얼마 안 되는데 거기 막 50% 이상 또는 그쵸, 빚까지 그쵸. 내서 투자하는 분들인데 있죠. 빌 게이츠가 한 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론 머스크 비율이 3에서 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그걸 꼭 좀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MZ세대 얘기 나와서 그런데 요즘 청년분들 사실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 세대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어렵다라는 자존감 같은 게 좀 많이 이제 팽배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서울의 집값이 너무 과도하게 오르면서 제가 며칠 전에 통화를 경기도의 시흥에 집을 사는 동생이랑 통화를 했는데 불과 2, 3년 전에 3억을 주고 샀거든요. 네. 그게 지금 9억이 됐대요. 그만큼 집값이 굉장히 지금 서울 경기권이 다 엄청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이제 MZ세대가 아무래도 자제감 가지고 있겠죠. MZ세대 분들에게 그런 투자 관련해서 뭔가 좀 조언해 주고 싶은 게 있을까요? MZ세대 이렇게 질문만 들어오면 좀 일단 답답하더라고요. 좀 마음도 아프고. 근데 MZ세대가 지금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저희보다 조금 더 전 세대 같은 경우는 재형저축의 1년 금리가 38%였어요. 그거보다 면세였거든요. 네. 거기다가 뭐 그 당시에 은행 정기예금은 20%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까 제가 워렌 버핏의 연평균 수익률이 49년 동안 21%. 대한민국은 은행에만 넣어도 워렌 버핏 이 정도였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는 과거에 얼마나 기성세대가 재테크가 쉬운지 알 수 있죠. 네. 부동산 같은 경우도 언제가 많이 올랐냐? 87년에 20%가 올랐습니다. 지금 뭐 10% 오르는 정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올랐고 그런 것들을 기성세대가 돈 버는 기회로 상당히 많이 이용해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성세대가 지금 쌓여있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주가가 이번에 한 2배 좀 넘게 올랐죠. 네. 그 저점 대비. 이게 그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기록적인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1985년부터 한 89년까지 4년 동안 코스피 지수가 7배 올랐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바로 1980년대 후반이거든요. 네. 지금 겨우 한 2.2배 정도 올랐는데 겨우란 표현 쓰니까 좀 이상하지만 사람들이 막 진짜 와 주식 투자자 그럼 몰려드는데 네. 그때는 4년 동안 7배가 올랐으니 얼마나 돈 벌기가 쉬웠겠습니까? 이 중에 세 개 중에 하나만 했어도 기성세대는 돈을 벌 수 있었던 거죠. 근데 MZ세대가 세상에 나와 보니까 이거 뭐 MZ세대한테는 지금 돈 벌 기회가 지금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점에서는 저도 지금 안타깝고요. 지금 워낙 비싸니까 지금 집을 살려 그래도 워낙 규제가 많아서 네. 돈을 마련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MZ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게 결국은 뭐 현재 남은 방법은 이제 워렌 버핏이 강조했던 스노우볼 이펙트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눈덩이를 굴리듯이 네. 계속해서 돈을 굴려나가면 이게 결국은 부자가 될 수 있는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래도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스닥 지수가 이제 15% 정도씩 해마다 연평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스닥 ETF를 사면 배당금도 한 0.6% 정도 줘요. 지금은 조금 떨어졌을 거예요. 0.5 정도까지 떨어졌을 텐데 과거에는 한 거의 1% 준 적도 있고요. 근데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그걸 생각해 보면 연평균 수익률을 한 15.5%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스닥 지수에 예를 들어서 ETF에 1,000만 원을 넣고 네. 30년을 투자하면 6억 6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66배 정도가 되거든요. 네. 지금 MZ세대가 이제 마음을 급하게 지금 먹으면 지금 비트코인만 보일 거예요. 왜냐면 아니 지금 우리 앞 세대가 다 돈 가져가고 우리 세대는 지금 어떡하란 말이냐 이러면 그렇죠. 비트코인 투자만 보일 텐데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물론 이제 아마존처럼 돼서 정말 미래의 어떤 정말 새로운 통화로 자리 잡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MZ세대한테 진짜 안 좋은 점은 그게 아니고 비트코인이 24시간 거래된다는 점이 저는 최악이라고 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한 MZ세대를 보면 핸드폰을 손에서 못 놓거든요. 아니 이거 24시간 돌아가는 시장에서 문제는 걸핏하면 1, 20%씩 올랐다 떨어졌다 하니까 이게 조금만 잘못하면 진짜
자기 자산이 그냥 순식간에 쪼그라들었다가 막 갑자기 막 2배로 늘었다 하는 거잖아요. 문제는 MZ세대가 지금 할 일 중에 이제 2가지 다 해야 되죠. 투자도 잘 해야겠지만 또 하나는 자기 개발을 통해서 이 자기만의 세계의 영역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김 작가님처럼 이렇게 엄청난 유튜버로 성장하려면 자기 개발에 투자하고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제 뭔가 이제 일도 열심히 연구하고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순간 아마 그게 안 될 겁니다. 불가능해요. 이 정도로 변동성이 있으면 쉽지가 않아요. 3에서 5% 정도 투자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좀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그렇죠. 여러분들이 50% 투자하는 순간부터는 절대로 이 핸드폰에서 손을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권하는 방식은 MZ세대가 갖고 있는 건 시간이 자원이고 그 시간에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니까 지수를 보지 않으면서 적립식으로 한 30년 놓고 이렇게 언제 떨어지더라도 다시 반드시 오를 만한 자산인 미국의 지수 ETF에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걸 권하고 싶고요. 아마 MZ세대는 지금 당장 목돈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적립식으로 투자하다가 집을 언젠가 사야 되잖아요. 집을 언제 사면 좋으냐. 여러분들이 이제 집값이 이제 최근에 한 7년 정도 오른 걸 봤으니까 집은 영원히 오를 것 같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우리가 전편에서 로버트 실러 교수 얘기를 했잖아요. 이 미국에서도 지금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오를까 다들 궁금해하는데 로버트 실러 교수가 앞으로 1년 정도는 더 오를 수 있지만 3에서 5년 뒤에는 지금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집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게 지금은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수요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공급이 문제인데 우리가 그동안 공급이 한 3년 정도 굉장히 적었어요. 특히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지역 집값이 많이 오른 건데 지금 집값이 낮아진 곳들이 있어요. 최근에 대구하고 세종시입니다. 왜 낮아졌는지 아시죠?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졌거든요. 자,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수도권이 뭐 무슨 통뼈가 아니거든요. 수도권도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지금처럼 부양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끝나게 되면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이제 돈을 좀 걷어들이기 시작하면 전 세계적으로 집값 자산 가격이 영향을 받을 거고요. 내년 언젠가부터는 그 영향이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급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오면 이제 수도권 집값도 안정이 되는 바로 그런 날이 올 텐데 그때까지 이제 자산을 불려나가는 방식,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뭐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제가 이제 여기서 한참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국채니 뭐 달러니 뭐 이런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고 있다가 그런 이제 집값이 떨어질 때 항상 원칙이 있어요. 달러 값이 폭등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아마 여기 와서 홍충욱 박사님도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홍충욱 박사님이 같은 말씀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항상 집값이 떨어질 때 달러 값이 폭등을 하기 때문에 되게 집 사기가 좋아져요. 달러 자산을 갖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네네. 그래서 지금 보통은 집값이 7년 연속으로 오른 적이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지금 7년째입니다. 근데 2014년부터 수도권 집값이 올랐으니까요. 제 생각에는 뭐 1, 2년 더 오를 수 있지만 2, 3년 뒤에 이제 공급이 좀 본격화되면서 영향을 받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집 사기가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집을 살려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집값이 떨어졌는데 호가를 안 낮춰. 막상 가면 이게 집주인들이 웬만하면 이제 안 낮추기 때문에 이게 그래프가 좀 잘못되어 있는데 호가를 안 낮추니까 이게 가격이 내려간 걸로 나오질 않아요. 근데 사실은 진짜 엄청 많이 내려가도 그래프에서는 끝까지 안 내려간 걸로 나오거든요. 대표적으로 한 90년부터 98년 사이에 집값이 엄청 낮아졌는데 제가 한 집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경험자입니다. 저희 집값이 그때 팔아보려고 했어요. 그 낮았을 때. 그때 제가 아주 어렸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90년 정도. 그때 해봤는데 그 호가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호가가 아니구나. 그럼 안 팔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덕분에 40년을 계속 같은 집에 살 수 있게 된 건데 실제로 팔려 그러면 거의 한 20, 30%를 낮춰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이 집을 사야 된다면 어디서 사야 되느냐? 그렇게 집값이 떨어졌을 때 경매로 사셔야 됩니다. 그 경매는 진짜로 가격을 반영하거든요. 저도 경매 되게 무섭고 저도 경매 받아본 적은 없지만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확실합니다. 저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경매 전문가도 되게 많을 거예요. 김 작가 TV에도 많이 나오셨을 거고 경매를 언제 이용하느냐? 호가 안 낮추는 집주인들 절대 안 낮춥니다. 근데 경매는 20, 30% 낮아지는 그 시기에는 경매로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도 지금 저도 만약에 예를 들어 집을 산다면 경매 공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자, 경매든 뭐든 사실 이런 것들을 사려면 우리가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책에서 또 사람들이 시드머니, 목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자, 이게 진짜 상업적으로 정말 기업들이 엄청나게 발달한 겁니다. 뭐냐면 디드로 효과라고. 디드로? 네. 이 보통 기업들이 베블렌 효과, 디드로 효과 이름 처음 들어본 것들도 많을 거예요.
이런 효과들을 이용해서 인간의 심리를 거의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돈을 계속 쓰게 만들거든요. 네. 디드로 효과라는 게 뭐냐면 이 프랑스의 철학자였어요. 네. 이 사람이 이제 19세기 철학자인데 이 친구가 붉은 가운을 선물해 준 거예요. 되게 고급의 아주 터키에서 온 아주 고급 가운을 딱 주니까 이 가운을 입고 딱 응접실에 앉아 있으니까 갑자기 벽난로가 너무 후져 보이고 그다음 테이블도 너무 나빠 보이는 거야. 네. 그래갖고 하나씩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네. 자기 가운에 어울리는 수준으로. 그걸 디드로 효과라고 부르는데 제가 이 디드로 효과의 이 사례로 든 게 네. 캠핑 예로 들었어요. 근데 어떤 예냐면 캠핑이 유행했을 때 텐트를 제 친구가 하나 받은 거예요. 네. 근데 이 텐트가 좀 괜찮은 텐트였어요. 근데 이제 더 좋은 텐트로 바꾸면서 네. 쓰던 텐트를 준 거죠. 텐트가 생기면 뭘 또 사야 될까? 안에 들어가 그런 게 있는 있어요. 소품들 뭐 네, 다 네. 사야 되겠죠. 버너도 사야 되고 네. 뭐 컵패도 사야 되고 뭐 사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 다 샀죠. 제가 그걸 다 사니까 이게 차에 안 들어가네. 왜냐하면 세단이었거든요. 차를 뭐 못 사야 타죠. 될까요? SUV를 사야 되죠. 사야죠. 자, 그걸 다 최신형 좋은 제품으로 바꾸니까 다시 텐트가 너무 나빠 보이는 거야. 음, 그러니까 또 이제 텐트를 바꿔야 되죠. 소비의 연결고리 같은 네. 거네요. 그걸 이용해서 무슨 짓을 하느냐? 애플 같은 경우가 일단 패밀리 룩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애플을 하나 사면 그 뒤로 뭐 에어팟도 사야 되죠. 뭐 태블릿도 사야 되죠. 이걸로 엄청나게 팔아먹습니다. 맞아. 그런 효과들 그리고 베블렌 효과, 과시 효과라든가 이런 수많은 효과들을 통해서 우리의 심리를 계속해서 자극하거든요. 네. 그걸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책에 있는 걸 다 할 수 없는데 자 그럼 그런 어떤 상수라고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네. 바로 이겁니다. 지출은 불편하게 그리고 그러니까 즉 소비는 불편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축이나 돈을 모으는 방법은 아주 간편하게 자동으로. 음, 이걸 인간의 심리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놔야 그렇지 네. 않으면 인간은 자꾸만 손쉽게 돼 있으면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결제하는 게 점점 쉬워지잖아요. 그쵸, 그냥 그쵸. 클릭 한 번이면 결제가 맞아, 되잖아요. 맞아. 왜 그렇게 네이버나 쿠팡이 스위치 한 번만 누르면 결제가 되게 만들었느냐? 돈 쓰기 쉽게 만들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나 스스로 불편하게 만들면 사람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저도 예전에 보니까 결제가 불편할 때 한 3번 막 꽉 나잖아요. 옛날에 결제 불편했을 때 에이씨 나중에 사자 그러다 1년 잊어버릴 때가 참 네. 많더라고요. 결제가 쉬우면 바로바로 누르게 되죠. 그런 것들이 인간의 심리를 통제하는데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투자하실 때 스마트폰으로 대부분 투자하실 거예요. 네. 또 스마트폰으로 투자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루 종일 보게 되죠. 보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갑자기 떨어지거나 예상 밖에 오르거나 하면 괜히 따라서 샀다가 또는 떨어지면 괜히 그냥 팔아버려요. 자 이걸 우리를 위해서 만든 서비스일까요? 증권사가? 누구를 위해서 만든 서비스일까요? 증권사.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 걸 편하게 만드는 건 바로 증권사를 위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장기 투자를 하고 싶으면 스스로 불편하게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아주 잘 아는 존경하는 분이자 투자자이자 되게 뛰어난 분인데 이분이 이런 농담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보다 우리 집사람 수익률이 더 높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난 스마트폰을 갖고 다녀. 근데 우리 집사람은 전화로 거래하거든. 네. 그래서 집사람이 훨씬 더 수익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만약에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이 있다 그러면 그 행동을 불편하게 만들면 전화로 사고 파는 거 불편하죠. 전화로 시세를 확인하는 건 불편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행동은 편하게 만들고 그리고 본인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네. 불편하게 만드시면 훨씬 더 현명한 투자 생활 그리고 네. 그걸 통해서 시드머니를 만들어가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득은 심플하게, 소비는 불편하게. 네. 자, 변화가 커질수록 부의기에 역시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하지만 늘 변화는 어렵고 두려운데 우리는 이 변화를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제 전공입니다. 네. 제 학위를 그걸로 받았어요. 학기가 변화예요? 추격과 역전의 전략인데요. 제 논문 주제가 뭐였냐면 네. 이 변화하는 환경이 과연 추격과 역전에 유리한가 불리한 거였습니다. 네. 놀랍게도 위기가 오거나 아니면 극심한 변화가 왔을 때 추격과 역전이 더 유리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그걸 이제 수식으로 푸느라고 진짜 수학식 때문에 머리가 아팠는데 네. 경제과 논문은 이래서 안 돼요. 도대체 모든 걸 그냥 말로 하면 쉬운데 모든 걸 수식으로 해서 증명하고 보여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짜느라고 하시면 힘들었습니다. 이 터보 C++이라고 뭐 프로그램 용어 아실 거예요. 이게 C++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모델링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할 때 평온한 세상이 좀 더 역전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하면 진짜 큰 오해입니다. 그렇죠. 역전은 언제 일어나냐 하면 변화가 클 때예요. 그렇죠. 자,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질서는 기존의 강자한테 유리한 거예요. 그렇죠. 기존의 질서에서 가장 적응을 잘한 게 강자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 공룡이 지배할 때 공룡한테 유리한 환경이니까
바로 경영이 광자가 된 거죠. 포유류가 이긴 건 뭐였어요? 바로 위기가 오니까 포유류가 갑자기 이긴 거잖아요. 투자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약자라고 하고 스스로 생각할 때 아니면 앞으로 좀 더 돈을 많이 모았으면 좋겠다. 또는 여러분들이 경영을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자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중소기업을 하거나 아니면 직업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위기가 올 때 그때 사회의 질서가 바뀝니다. 경제의 질서가 바뀌어요. 위기가 오는 건 여러분들이 역전을 꿈꾸고 더 위로 올라가고 싶다면 위기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어떻게 위기를 대비할까. 그 위기에 맞서서 싸우려면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지금 김작가 TV에 나와서 지금 김 작가님하고도 말씀을 많이 나눴지만 투자는 미리 계획을 세워놔야 되고 자기 투자 상황을 확실하게 이 계획을 세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경영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은 쪽이 항상 그 역전을 했고 삼성이 대표적으로 항상 불황기에 투자를 늘리거나 불황기에 반도체 산업에 처음으로 진출해서 대역전을 이뤄낸 겁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대부분 역전한 기업들이 불황일 때 성공을 한 기업들이 많거든요. 앞으로 변화가 온다면 그걸 더 이용하려고 노력하신다면 아마 모든 분들이 아마 변화를 기회로 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야, 저도 예전에 어디서 들었는 게 그 카레이서들 자동차 경기도 직선보다 곡선에서 추월을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곡선이 눈앞에 있죠.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 곡선에서 다들 추월 준비하셔야죠. 김작가 TV에 이제 기자님은 되게 오랜만에 오셨는데 시청자분들에게 뭐 마지막으로 재테크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아마 2020년, 21년에 아마 새로 투자에 뛰어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한테 꼭 묻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투자하세요? 왜 부자가 되려고 하세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혹시 20년, 21년에 투자를 시작한 다음에 혹시 행복이 더 잃어버린 게 아닌가? 여러분들이 더 행복해졌는지 아니면 불행해졌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투자라는 게 성향에 맞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근데 무리하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나중에 엄청 부자가 되고 정말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투자를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거예요. 왜 부자가 되려고 하시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왜 부자가 되려고 하시나요? 부자가 되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더 자유롭고 싶어서요? 맞습니다. 첫 번째가 선택의 자유 그리고 시간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잖아요. 근데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시간으로부터 자유, 선택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투자를 시작했는데 24시간 중에 깨어있는 시간이 14시간, 뭐 16시간인데 하루 종일 여기에 매여 있게 되는 경우 그러면 투자를 다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지수와 아니면 하루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는 어떤 뭐 코인 가격에 내 행복이 지금 현재 침해받고 있다면 방식을 다시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수를 보지 않고 투자하는 방식이거나 또는 지수가 변해도 견딜 수 있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투자 비중이 달라지면 똑같이 20%가 떨어져도 어떤 사람은 견디고 어떤 사람은 못 견디냐 제일 큰 게 제가 보기엔 비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현재 투자에 지고 있다 그러면 현재 내가 투자하는 방식이 자기한테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 자체를 떠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은행에 맡긴다고 돈을 주지 않습니다. 자,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투자가 나의 현재 행복과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맞는 방식인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기 때문에 먼저 스스로 자기 자신부터 연구를 하고 투자를 시작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지금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자님과 지금 촬영 시간이 한 3시간에서 한 3시간 반 뭐 넘게 촬영한 것 같은데 그 긴 시간으로도 기자님이 매출관식 V 시그널을 모두 다 담지 못한 것 같아요. 네, 더 깊은 얘기가 궁금하신 분들 요 책 사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오랜만에 기자님 말씀 옆에서 듣는데 굉장히 즐겁고 말씀 너무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사실 오랜 시간 또 이야기를 하면 사실 되게 지겨울 수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역시 이 콘텐츠만큼 스피치 실력까지 갖추신 기자님이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극찬해 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난 손님은 박주원 기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